자,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17번부터 봐야 되는데, 잠깐 이쪽 보세요. 원래 그 보관법이라는 거를, 보관법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설명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아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까지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설명을 안 했는데 얘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설명을 드리나 마나인데 아예 방법이 있어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못 푸니까. 근데 얘는 알기만 하면 정말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어요. 정말 빠른 시간에. 자, 이쪽을 잠깐만 보세요.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수입의 현재 가치가 있었고 여기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이게 순현가였던 거 기억나세요? 순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순자가 나오면 얘는 빼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똑같은 미래 수입이 있을 때 이 미래 수입이었어요. 이 미래 수입을 우리는 할인할 때 뭐로 할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할 때 이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하면 높게 적용할수록 할인된 후의 금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네. 할인율이 커지면 남는 금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10,000원을 10% 할인받으면 9,000원, 20% 할인받은 다음에는 8,000원.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인 후의 금액은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 후의 금액은 현재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죠. 이게 작아지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때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금 어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해 봤더니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이 둘이 같아졌대요. 얘가 같아졌대요. 그러면 순현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순현가 0인가요? 네. 그럼 우리는 이때 적용된 이 요구 수익률이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얘를 무슨 수익률이라고 했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상태의 할인율이 뭐니까? 내부 수익률이니까 이 개념을 적용해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쪽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이 할인율이 5%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얘 5%. 그 다음 6%가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5%일 때와 6%를 적용했을 때 순현가는 언제가 작을까요? 6%일 때는 작고 5%일 때는 크겠죠. 그럼 항상 이 문제에서는 보관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사이간자고 얘는 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걸음을 걸어가면서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얘 내부 수익률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항상 할인율이 작은 애는 순현가가 얘가 플러스예요. 순현가가 뭐다? 플러스로 존재하는 애고 얘는 순현가가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애예요.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순현가가 0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명히 내부 수익률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겠죠.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얘가 5%에서 5.1%, 5.2% 이렇게 가면서 순현가 이 플러스 금액이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겠죠. 순현가 0. 이게 내부 수익률인 거죠. 그때 할인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는 순현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발생한다.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겠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 전체 순현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에 이 금액을 따져서 전체를 안 다음에 플러스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만 집어넣으면 얘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라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똑같은 요령으로 푸는 거예요. 순영가가 작은 애는 지금 할인율이 작은 애는 순영가가 플러스고 할인율이 큰 애는 순영가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둘의 내용을 얘는 마이너스 B고 얘는 플러스 A인데 얘를 띄고 그냥 더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보실래요? 얘가 0이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플러스 A고 마이너스 B라면 이 전체는 A 마이너스 B인가요? A 플러스 B인가요? A 플러스 B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플러스 400이고 마이너스 600이라면 전체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전체가 1000이에요? 1000이죠. 1000 중에 400이 차지하는 게 이게 이 비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간 비율.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두 개의 숫자를 주면 그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분모를 만들고 플러스가 돼 있는 A를 분자로 올려주면 순영가가 플러스인 걸 올려주면 얘가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 0.1이 나왔다. 그럼 답은 5.1이 답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하면 된다? 기계처럼 풀어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보관법 문제에서도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 거죠. 원래 보관법 문제에서는 얘를 그냥 줘야 돼요. 원래 주는데 지금 순영가를 바로 안 줬죠. 보실래요? 지금 문제에 뭐라고 줬냐면 지금 사업기간 초 금액이 3억이다. 얘 3억을 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출의 현재 가치가 3억이고 지금 주어진 이 금액들이 순영가를 줬어요? 각각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줬어요? 수입의 현재 가치를 준 거죠, 얘가. 그럼 5%일 때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금 얼마죠? 3억 346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플러스 3을 빼면 되니까 346만 5천 원이란 얘기죠. 자릿수가 1000단위고. 네, 지금 적은 게 뭐예요? 이게 순영가죠, 지금. 네, 이 순영가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문제에 얘라고 줬잖아요, 지금. 여기 줬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라고 수입의 현가를. 3억이 지출의 현가죠? 네, 그럼 빼준 값이 순영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순영가라고 지금. 그럼 두 번째 6%를 적용했을 때는 이게 5%일 때였고 6%를 적용했을 때는 수입의 현가를 얼마로 줬죠? 2, 9, 5, 765죠? 네. 지출의 현가가 얼마예요? 300, 000이잖아요. 빼주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지금? 4, 2, 35? 4235. 예, 4235.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지금 아까 봤던 그 문제가 된 건가요? 할인율이 5%로 적용했을 때는 순영가가 플러스 값이 나왔고 6%를 적용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면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이 사이에 있다? 5점 얼마겠다? 그럼 5점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주면 되죠? 전체는 금액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00 얼마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얘 둘을 더해야 되죠? 마이너스를 떼고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나와요? 7700? 이 나와요. 거기서 플러스가 차지하는 값인 거죠? 얘만큼 높아져야 0이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플러스 3465잖아요. 그럼 계산기로 3465 나누기 7700을 나누면 0.45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5.45가 답이겠죠. 1% 중에 얘 둘 사이가 지금 1%잖아요, 여러분. 이 1%의 45%만큼이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면 이 사이를 2%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줄 수 있냐면 이 사이가 만약에
얘가 7%로 준다고요. 이렇게. 응? 그러면 7%가 됐다면 얘도 분명히 5에다 얼마를 더해야지만 내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사이가 얼마죠? 지금 2죠. 이 전체가 2잖아요. 그러면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2에다가 0.45를 곱해야죠. 2의 45%만큼 더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0.45%가 아니라 0.9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면 5.9%가 답이죠. 이 둘 사이가 1%일 때는 1%의 45%니까 0.45%가 되는 거고, 얘가 5%고 7%가 됐다면 얘는 2%잖아요. 이 간격이. 2%의 45%를 차지하는 거니까 2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0.9죠. 예? 작은 거에다 더하는 건 똑같고. 근데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되셨어요? 이해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오세요. 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관법에 의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해봐라 그러면 푸는 방법은 두 개의 값을 마이너스를 띄고 더하고 플러스 있는 애를 분자로만 올려주면 그 비율이 나오고 걔를 작은 할인율 부분에 더해줘버리면 끝이다. 그게 끝인 거예요. 됐나요? 네. 답은 4번. 근데 실제로 오늘 풀었을 때는 27번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찍어버렸어야지. 됐죠? 그 다음 18번.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단 위험의 P형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업.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조합이었어요. 모임. 그래서 얘는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위험이 더 큰 아래쪽에 있는 애들, 오른쪽에 있는 애들. 위험이 더 큰 애들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죠. 지금 또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위험이 더 큰 애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수익이 더 작은 애들이었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A라는 애는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더 큰 애들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애였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더 작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애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지배하는지 아래쪽에 있는 애를 지배하는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구분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한 수익에서 오른쪽에 있는 위험이 더 큰 애들을 지배하는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얘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위험이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일수록 뭐도 크다? 수익도 크다?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때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반드시 비례하는 건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얘기하더라. 거기까지도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효율적의 할아버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전혀 피할 수 없다? 네.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3총사가 있었죠. 경기 침체, 이자율의 상승, 물가 상승, 그 내용. 그 다음 디귿.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며 플러스 1인 자산들로 구성하면 얘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니까 집중 투자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5조. 리을. 투자자별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이유는 투자자별로 효율적 전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보수적, 공격적,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대가를 많이 제발 볼록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더 아래쪽에 있는 애를 선택한다.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은 애를.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한다. 그 내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18번에 맞는 건 5번. 그 다음 19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단리 방식을 써요? 복리를? 복리. 이자에 이자가 또 붙죠? 네. 그 다음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뭘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당상수. 맞아요. 그때 연이면 연이자율 연수를 집어넣고 월이면 12 곱하고 12 나눈다. 연수에는 12를 곱해서 월수로 만들고 연이자율을 12로 나눠서 월이자율로 고친다. 구분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의 계산은 저당상수를 사용하는 거죠.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해요? 아니면 뭐로 나눠요?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연금의 내가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 지금 틀린 게 정확히 잡혀서 답을 찾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번 틀렸어요, 확실히. 그 다음 3번. 10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는 적금 붓는 건가요? 그럼 적금 부을 때 감채기금 계수 사용한다? 맞죠? 그럼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걔의 역수인? 연금의 내가 계수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눠서 구한다 그러니까 X네요. 지금 3번도 확실히 틀린 거 보이세요? 그 다음 5번. 저당상수에, 잘 보세요. 저당상수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여러분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역수죠. 네. 그럼 저당상수에 저당상수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역수관계인 둘을 곱하면 자, 절 보세요. 4와 4분의 1은 역수죠. 그럼 그 둘을 곱하면 1이 나오죠. 5와 5분의 1은 역수죠. 둘을 곱하면 1이 나오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답이겠죠? 지금 맞는 건 4번일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확실히 틀렸으니까. 근데 4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개념을. 그럼 얘를 푸는 방법.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되는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연금이 쫙 있습니다. 이 연금들이 다 있어요. 얘 20년 뒤가 있고 지금 현재래요. 지금 현재.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연금들을 매년에 그냥 매기간 연금을 받았으면 아무런 계산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금들을 다 모아서 지금 현재 받으면 얼마일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럼 무슨 계수를 곱해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가 딱 곱해준 순간 얘 이제 이 현재 덩어리 금액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일시불이에요? 이제 연금이에요? 다 모아서 한꺼번에 얼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일시불인 거예요? 맞나요? 일시불이 됐어요. 얘가 곱해진 순간. 일시불이 현재 가치가 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금액이 20년 뒤에 얼마인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곱하겠어요?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겠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할 거 아니에요? 얘를 곱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20년 뒤 일시불 금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얘는 이 연금들 다 모아서 20년 뒤 얼마일지가 궁금한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연금에 뭘 곱하면?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이 금액이 한 방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에 뭘 곱하면? 연금의 현가 계수에 뭘 곱하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그게 연금의 뭐가 된다? 내가 계수가 된다. 이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중간을 다 띄워버리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게 연금인가요?
내과 개수 곱하면 내과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기면 뭐만 남아요? 연금의 내과 개수가 나오겠죠? 아, 이거 식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식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 이쪽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지 보세요. 연금의 내과 개수에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될지 구했죠? 일시불이 된 거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이제 지금 현재 금액으로 바뀌었겠죠? 맞아요? 그럼 뭘 곱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연금의 내과 개수에 일시불에 뭘 곱하면 현가 개수를 곱하면 얘는 뭐랑 같아진다고요, 지금. 무언가가 같아져. D를 지우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잖아요. 그럼 얘가 현재 가치 일시불이 됐는데 여기다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얘가 미래 금액이 된 거잖아요. 덩어리 금액이. 그럼 얘는 결국은 연금의 내과 개수를 곱한 것과 똑같죠? 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게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 둘을 곱한 게 얘랑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판단하는 방법은 지금 이쪽 보세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문제가 나왔을 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얘를 지우라고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를. 이렇게 지우라고. 그럼 뭐가 나와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가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럼 다시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된다. 네. 뒤를 죽이라고. 이 뒤와 앞을 죽이면 바로 개수가 나온다고요. 됐죠? 네.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20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 풀 때 보유 기간 중과 양도시의 현금 흐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항상 경저세를 뺀다고 그랬어요. 보유 기간 중에 빼는 경저세는 영업경비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영업소득세였죠. 양도시에 빼는 경저세는 매도경비고 미상한 저당장금액이고 기억나시나요? 자본이득세였죠. 그럼 지금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한다는 얘기는 어느 기간 중의 내용을 따지는 거다? 보유기간 중. 그러니까 양도시의 내용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양도시의 내용 자본이득세와 뭘 지우면? 매도경비를 지우면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가공기의 가죠. 네. 자판기 수입 얘가 바로 뭐죠? 기타소득, 가공기 기.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 이게 경저세의 저. 재산세, 영업경비의 경. 영업경비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보유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은. 그래서 지금 몇 개? 4개. 그 다음 21번. 자산 비중립,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얘 가중 평균하는 방법 꼭 정확히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풀면 되죠? 방법만. 다 했으니까. 호황 20%죠, 여러분? 그럼 호황일 확률이 지금 40%래요. 그럼 여기다 바로 뭘 적는다? 0.4. 0.4, 0.4, 0.4, 0.6, 0.6, 0.6. 그래서 곱해서 얘는 0.4를 곱하면 하나만 해보면 8인가요? 그럼 얘는 0.6을 곱하면 6이죠, 여러분?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얘는 얼마? 14. 14에 30%의 가중치를 실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4.2. 계산기 두들겨야 해야 돼요. 이거 잘못 계산하면 그냥 5.2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10.9와 11.9를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다 곱하고 더해주면 이게 가중평균치 예상 수익률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번. 맞아요? 맞죠. 그럼 질문. 이때 이 포트폴리오, 지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분산해서 투자한 거죠. 자산 비중이 얘는 30%, 20%, 50%로 나눠서 투자한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각각 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닌 이상은 위험 분산의 효과가 존재한다? 위험 분산의 효과가 존재하겠죠? 맞나요? 그때 얘들의 금융자산을 하나를 더 더하면 주식과 예금 중에 만약에 주식의 상관계수가 이 부동산들과 더 낮으면 그때는 주식과 연결한다?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맞나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5%인 사람은 투자한다 안 한다? 요구 수익률이 10.5%면 예상 수익률이 얼마로 나왔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10.9% 나왔으니까 10.5%보다 요구한 것보다 크니까 투자하겠네요? 네. 요구 수익률이 11%인 투자자는 투자 안 하겠네요? 이렇게 내용을 따졌던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률은 각 투자한들의 수익률들의 예상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로 구한다? 맞죠? 근데 위험을 가중평균치로 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단순히 가중평균한 값이 아니라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 22번.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칠판이죠. 22번 문제 푸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22번 풀었다. 네? 푼 분. 이거 1분 안에 풀 수 있나요? 1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럼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몇 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4번이나 5번 찍으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5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풀라고 그랬잖아요. 풀더라도. 네? 그래서 얘들 각각이 다 하나하나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만 이 문제를 풀기를 출제자는 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낼 때 출제자는 답을 밑에다 둔다. 보통. 그래서 5번 아니면 4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해설지에다 다 적어놨죠, 지금. 여기 잠깐 보실래요? 부채 감당률 식을 모르면, 식을 못 떠올리면 이 문제 풀면 안 돼요. 식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영업경비 비율이 식이 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짝대기 짝 긋고 영업경비가 분자, 분모에는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 기준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푸는 거고 아니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공기 들어가겠죠. 조, 순, 전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경자세를 빼는 겁니다. 채워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비율분석법도 얘들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그럼 가능총소득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능총소득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4천만 원입니다. 4천이겠죠, 4천.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 공실, 손실 상당액이 얼마래요, 여러분? 가능총소득의 25%? 4분의 1? 그러면 4천만 원에 10, 지금 4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맞나요? 그 다음 기타 소득은 없죠? 기타 소득 없어요. 그럼 유효총소득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영업경비를 봤더니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이 얼마래요? 가능총소득의 50%죠. 그럼 4천만 원의 50%니까 2천만 원? 얘의 50%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얘의 25%니까 1,000만 원이었던 거고. 그럼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래요? 1,000만 원?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죠? 세전이 빵원이 됐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제가 거꾸로 풀어보라고 했어요. 영업경비 비율부터 풀어보면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식 못 세우면 찍어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로.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영업경비. 영업경비가 분자. 분모에는 유효총소득 기준이니까 유효총소득이 분모.
그럼 영업경비 계산해놨습니다. 지금 영업경비 2천만 원이죠. 그 다음 유효총소득은 3천만 원이네요.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3분의 2니까 0.67이잖아요. 0.6666.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0.8. 틀렸네요, 지금. 맞죠? 거꾸로 올라가면서 풀어야 된다고. 풀더라도. 이걸 절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4번을 풀어볼게요. 부채 비율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부채 비율을 어떻게 구하죠? 이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 분모에는 지분분의 부채. 지분분의 부채. 그럼 부채는 얼마예요, 지금? 2억이죠. 전체 부동산 가치 얼마? 4억. 그럼 지분은 얼마? 2억. 2억분의 2억이잖아요. 1이죠? 나누면 1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DTI 여기 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DTI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는 D, 앞에 게 분자, T가 짝대기 짝, I가 분모. 네,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저당 지불액이었잖아요. 원리금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 연소득이 얼마래요, 지금? 5천만 원. 그럼 나누면 얼마다? 0.2. 맞죠? 그 다음 채무불이익률은 채무를 불이익하게 만드는 것,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죠. 뭐에서? 유효총소득에서. 그럼 유효총소득 3천이고 경비, 저당 합치면 3천이네요. 1이죠. 네.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 얘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비율이었잖아요. 그럼 1000분의 1000이니까 얘도 1이네요. 맞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한 가지 교훈. 이렇게 각각이 다 하나하나의 계산식이라면 분명히 답은 어디에 있다? 5번 아니면 4번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5번. 만약에 영업소득세 관련 문제가 보기 중에 있다. 그럼 영업소득세 함정을 팠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영업소득세는 4번 아니면 5번에 있다? 네.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그랬죠. 이거 5번 찍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4번 찍었다. 다른 거 찍었다. 다른 거 찍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 세모에 맞춰서 조순이면 총순이면 걔는 총투자액이고 조순 총리. 전후면 지분투자액. 맞아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며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어요. 총종이에요? 아니면 총이에요? 총이라고 그랬죠? 총자산 회전율이었잖아요. 총 들고 돈 내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에게로 자산이 회전한다. 총자산 회전율. 2번.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이거 지분투자액으로 나왔으면 잡아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맞네요. 그래 놓고 순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지 총자산 회전율이 아니잖아요. 이 역수가 바뀌어 있죠, 지금? 네. 네. 그 다음 3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 맞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은 작아지죠. 그래서 원래 세전과 세후 중에 세후가 작아지는데 분모로 들어가는 크기 순으로 바뀌면 승수로 바뀌면 크기가 바뀐다. 맞나요?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작죠. 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 4번. 세전 수익률은 지읒지읒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라고 나오면 얘는 세전 수익률이다, 세후 수익률이다?
세전 수익률 지읒지읒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얘는 지분 투자자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다. 그래서 얘가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었죠. 이게 틀린 거죠, 지금. 그 다음 5번.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셈하니까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어요. 모든 기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거 아니었죠? 그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고려치 못해요? 고려치 못하죠. 할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맞는 건 5번인 거죠. 그 다음 24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액은 동일하다. 기업.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나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근데 초기에는 잔금이 크니까 똑같은 이자를 곱해줘도 이자가 크다. 그러다가 점점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잔금이 주니까 이자액은 계속 감소한다. 그러니까 합친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져서 감소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뭐라고도 했어요? 채감식,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 X.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얘는 원리금은 균등한데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점점 줄죠. 똑같은 이유로. 그럼 원리금이 똑같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그래서 X네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 틀린 걸 안다면 기억 들어가 있고 니은 들어가 있는 애들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지워지니까 답은 5번이겠죠, 실은. 자, 이제 5번. 디귿.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에 초기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으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젊은 차입자에게 유리했었죠. 그 다음 리을. 초기의 상환 비율의 크기순. 여러분, 크기순은 항상 뭐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 하네요, 지금. 크기순은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커요? 채증식이 증가했으니까 제일 크고, 채감식이 제일 작다고 그랬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 근데 이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뀐다고 그랬죠? 뭐의 크기순일 때만?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 상환 비율의 크기순일 때만 채증식이 제일 작고,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앞에 나와 있다고 얘가 크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등호의 방향을 이렇게 함정파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을은 맞는 문장이잖아요. 디귿 리을이겠죠. 답은 5번. 그 다음 25번.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 그러니까 지금 9회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야 되고 13회차는 그냥 이자액만 계산하는 거네요. 얘 계산하는 방법, 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각각의 원금 균등액 상환되는 금액에 이자가 얼마만큼씩 달라붙는지를 계산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죠.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무조건, 이건 조건이 없었어요. 대출 원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나요? 그래야 원금 균등액이 나오니까. 그럼 나누기 20을 해주면 얘는 2,500 만 원이죠? 이게 원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곱해요? 이자율을 곱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순서대로. 그럼 5%를 곱해주면 얘는 125만 원. 그럼 한 번 상환될 때마다 이자액이 전체 이자의 크기 중에서 얼마씩 준다? 125만 원씩 주네요. 맞나요? 그러면 9회차의 잔금액은 9회차는 몇 번 상환이 된 잔금이죠? 9번 아니었어요? 한 번을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9회차면 8번 상환된 잔금이에요. 1회차에는 아직 상환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2회차에는 한 번 상환한 거죠. 1회차 때. 그 내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8이죠. 8.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몇 번 횟수에서 20번 중에 8번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몇 번이 남은 거예요? 12번.
12번 얼마가? 125만 원? 그럼 얘는 1,500? 계산기 두들기면 맞나요? 이게 이자액이죠. 몇 회차에? 8회차? 9회차의 이자액이고 9회차의 원금 균등액은 얼마예요? 9회차든 12회차든 1회차든 다 원금 균등액은 2,500이죠? 둘을 더하면 4,000? 맞아요? 그럼 이제 13회차의 이자액의 계산은 13회차면 몇 번? 몇 번 상환한 거다? 12번? 그럼 몇 번 남았다? 8번? 8번에 곱하기 얼마? 125. 그럼 얘는 1000? 네. 그럼 이렇게 풀면 이 문제도 몇 분 안에 풀어요? 1분 안에 풀죠.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일부러 계산 수치를 바꾸지 않고 계속 연습을 시켜드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만약에 나오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25번에 정답 확률이 정말 많이 반복을 했는데도 50%가 안 나오네요. 물론 선택일 수는 있어요. 선택. 그 다음 26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저당담보부 증권에 대한 문제죠. 1번. MBS는 저당담보부 증권은 주택저당채권, 얘를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모기지 M. M이었어요. M. 얘를 담보로 발행함에 따라 이 저당채권 자체가 장기 저리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자식 MBS도 당연히 장기 저리 채권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발행된 채권이 됩니다. 기본은 1번 O, 2번 초과담보액의 크기수는 여러분 MPTS 지분형, MBB는 채권형. 그럼 얘는 M 믿고 돈 빌려줘 이거니까 M이 만약에 2억 주택저당채권이면 2억짜리 믿고 2억 빌려줄 짱구 없다. 더 많이, 더 갖게, 더 많이 아니면 갖게 아니면 더 적게? 더 적게 빌려준다? 더 적게. 1억 8천? 네. 그럼 지금 1억 8천 빌려주면서 2억 담보 제공받은 거니까 초과담보. 얘는 초과담보를 유지시켜서 투자자가 위험이 더 작다. 뜯길 위험이 그만큼 작은 거고. MPTB는 돈을 더 빌려오기 위해 뭐만 넘겨주고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연속된다고 그랬죠. 돈 더 빌려주니까 얘는 1억 9천. 그럼 얘는 초과담보. 채권형은 초과담보. 지분형은 아예 팔아치워버리는 거니까.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M을 팔아치운 거니까. 초과담보를 유지시켜준다. 초과담보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과담보의 크기수는 바뀐다. 원래 뭐가 더 큰 건데? 지분형이 제일 크고 채권형이 제일 작고 혼합형이 중간인 건데 얘 크기수는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 3번. 발행기간이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수는 이게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위험의 크기수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이 위험의 크기수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이 지분형, 주식은 크죠.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크고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크죠. 발행액수도 큰 거예요. 네. 그런데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이 이 크기순이라면 발행기간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은 반대로 뒤집혀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3번이 지금 함정이었던 겁니다. 3번이. 그러니까 누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거 함정 파놓으면 정말 헷갈려요. 그 다음 4번. 일반적으로 MPTS와 MBB 중에 여러분 콜방어가 되는 게 뭐죠? 콜방어가 모 저당의 조기 상환을 이유로 너 치명적 하자 발생했으니까 나 다시 회수할래. 수명이 끝나는 거였죠, 여러분? 맞나요? 발행기간으로 회수돼서. 그럼 콜방어 되는 MBB가 콜방어 안 되는 MPTS보다 수명이 더 길죠. 그러니까 MPTS가 수명이 더 짧은 게 일반적이죠. 5번. MBB만. 넘긴 거 하나도 없나요?
넘긴 거 하나도 없어요.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 하나도 없죠. 그래서 MBB만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다른 건 지분형은 다 넘겼고 저당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다 넘겼고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만 넘겼죠.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인 MBS도 CMO도 걔도 원리금 수취권 넘긴 거죠. 근데 MBB는 하나도 안 넘겨내요.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답은 지금 3번. 26번 일부러 헷갈리게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27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주택연금 관련해서 기억나는 걸 쫙쫙쫙 읊어볼까요? 주택연금은 노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가요? 그래서 얘는 성년이면 가능한 거예요.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성년이 되자마자 노후 계층이에요? 아니죠. 55세? 만 55세? 맞아요? 그럼 이 주택. 너무 가치가 높으면 안 되죠? 그렇게 팔고 주거안정 도모하면서 생활자금 쓸 수 있으니까. 얘 몇 억이에요? 9억. 보금자리로는 6억. 뒤집으면 된다고 그랬죠? 얘 초기 보증료 있나요? 이 보증서 받기 위해서 초기 보증료 내요. 그럼 중간에 중도상환에도 그 보증료가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역할을 하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없었죠? 네. 주택연금은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였죠. 이게 변동금리죠? 네. 그래서 주택연금은 얘는 변동금리잖아요. 그리고 받아나갈수록 연금을 타 쓸수록 갚아야 될 금액이 커진다? 원리금이 커지는 개념이었죠. 돌아가실 때 그 주택을 넘기고 떠나는 거다, 사후에. 기간 중에는 그때 원 소유자의 것. 다만 을구의 1순위 근저당권자가 누구로 들어온 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2번. 노후에 살고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실버주택. 그럼 이때는 지자체에 등록된 것이라면 얘 주택연금 안 준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잖아요. 살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얘는 주거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한 거죠.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 아닌 거죠, 지금. 이게 함정이었잖아요. 바로 잡아냈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과 종신혼합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등이 있다. 네, 5.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해주는 거죠. 그 다음 5번.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갚아야 될 금액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법정 상소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 청구하면 지천의 불효자들이 넘쳐난다. 부모님의 장수를 바라지 않게 된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한 가지 주의하실 것. 원래는 당연히 이 원리금의 회수는 주택 처분 가격 한도 내에서 회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 못 해요. 근데 이 주택 가격, 처분 가격에서 선순위로 들어와서 뜯어가는 뭔가가 생겨버리면 당해 주택에 대한 세금 등 내서 못 받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다른 재산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나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28번.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얘도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LTV, DTI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대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I는 I에 곱하고 V는 V에 곱해서 둘 중 작은 금액 찾아내면 되니까. 나조 기억나시죠? 소나무 나조도 기억나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순영업소득, 소, 나누기, 무,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면 은근히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을 시켜드린 거예요. 연달아서. 기억.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 담보 인정 비율 7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이 2억 8천만 원을 받으려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기본은 이거였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실래요? 담보평가 가격이 70%를 곱한 게 2억 8천인 거죠. 원래 식이. 그럼 2억 8천을 뭘로 나누면? 70, 0.7로 나누면 그게 담보주택 가격인 거죠. 주택담보평가 가격인 거죠. 그럼 얼마예요? 28 나누기 7은 4죠, 4. 4억이 나오겠죠, 4. 4억 이상.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 다음, 니은.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인 B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13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계산되는 금액이 얘보다 높으면 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계산된 금액이 얘보다 작으면 130만 원 갚아나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연소득 곱하죠. 그럼 연으로 갚아나가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4천에 40%는 1600? 1600만 원인데 얘는 연 원리금 지불액이죠. 연이잖아요, 연.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눠야? 12로 나눠야 월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13333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지금 뭐보다 커요? 130만 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문제도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 29번. 29번 문제 서비스 문제였죠. 다 풀었어야죠. 어디 한번 볼까요? 29번. 100%네요.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무엇입니까?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등등등을 고려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누구에게 재분배해요? 원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이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얘는 원 면적 그대로 돌려준다, 더 적게? 더 적게. 왜냐하면 택지로 전환돼서 가치가 올라갔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나요? 네, 그네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더라. 환지 방식. 다시 저 보세요. 도시였어요. 걔를 다시 개발해요. 그럼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농지, 임지였어요. 걔를 도시로 개발했어요. 그럼 걔는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에요? 신개발. 기억 꼭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30번. 이제 이 문제를 틀리면 정말 말도 안 되죠? 30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는 건 좋은 것? 그래서 일반 분이 많아져서 자신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좋아지는 것? 네. 그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좋은 거다? 수입은 커지는 게 좋은 거고, 기부 체납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 적게 하는 게? 적게 하는 게 내 수입이 커지는 거죠. 그 내용이었어요. 요즘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이랍니다. 그럼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죠. 좋아요? 좋은 거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그럼 그만큼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줄겠네요. 좋아요.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 조합원 입장에서 나쁘죠? 얘 나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용적률이 할증되면 더 높이 올리니까 좋은 거죠? 이주비, 대출금리가 상승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얘는 나쁜 거네요.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비용이 줄어서 좋은 거죠? 기부 체납할 금액이 작아지면 얘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다? 긍정적인 건 5개? 맞나요? 5번이 답이 되더라. 비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되죠. 31번 문제, 이거는 이제 다 맞췄겠죠? 한번 볼까요? 네, 100%네요. 역시 사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죽어라 하면 풀게 돼 있어요, 진짜로.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북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짓고는 B, 운영하고는 O.
이전하고는 티 내면서 이전시킨다. T. 임대하고는 리스. L. 그것만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 문제가 주의할 내용이었죠. 여기 보세요. 기억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떴죠. B죠, B. 실제 문제 풀 때 준공 동그라미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B. 그 다음 소유권을 귀속시켰죠. 귀속시키는 게 이전시킨 거죠. B고 T네요.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 인정.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운영 5로 끝내버리면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수익을 누리죠. 얘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임차니까 L이죠. BTL인가요? 그래서 기억은 BTL. 그 다음 니은. 님 보세요. 니은. 준공. B. 동시에 소유권 이전시켰네요. 귀속.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했어요. 얘는 뭐예요? 운영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BT5죠. 네. 뭐가 다른지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BTL 방식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임대료를 받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운영 수익이 많은 것일 때 임대료를 정해놓고 받겠다. 운영 수익이 적을 때. 운영 수익이 적을 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BTL 방식으로 가겠죠. 학교 등. 근데 고속도로 등은 사용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운영 수익을 누리는 게 좋겠죠. 그땐 BT L5. 5로 간다. 그게 BT5와 BTL의 가장 큰 차이였죠. 그 내용을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그럼 걔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은 4번이었죠. 되나요? 예. 32번의 내용부터 있는데 5분만 쉬었다가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예, 오늘 좀 빨리 갈 거예요. 5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5분 쉬세요.